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테네의 몰락을 가져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와의 2차와 3차 전쟁에서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테네.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후인 기원전 477년에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재침할지도 모른다며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오니아의 도시들 그리고 에게의 섬들의 도시들과 델로스 섬에서 동맹을 맺는데 이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지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힘이 강해진 아테네는 팽창 정책을 하면서 주변국들을 간섭합니다. 그러자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시기하고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7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기원전 460년부터 기원전 446년까지 14년 동안의 전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전쟁을 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와 더불어 빠지지 않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바로 코린트입니다. 코린토스라도 불리는 폴리스입니다. 코린트는 성경에서 고린도라고 합니다. 성경의 신약에는 사울이 쓴 고린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나중에 기독교 교회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지요. 코린토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반도를 연결해주는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교통상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60년에 코린트는 동편에 있는 이웃 폴리스인 메가라와 국경 문제로 부딪힙니다. 코린트는 스파르타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였는데 메가라가 코린트를 견제하기 위해 아테네와 동맹을 맺자 스파르타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일진일퇴의 전쟁 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평화협상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기원전 446년 30년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적어도 30년 동안은 싸우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건가요? 이 평화는 15년 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27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크게 3기로 나누는데요. 1기의 전쟁은 아르키다모스 전쟁, 2기는 휴전기와 시칠리아 원정, 3기는 이오니아 전쟁입니다. 우선 1기의 아르키다모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21년까지 10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10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가 육군을 거느리고 자주 아테네 원정을 했기 때문에 아르키다모스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부터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은 스파르타에 있어서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테네는 해군은 강하지만 육군에 있어서는 월등히 약하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 수비전으로 나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31년 코린트와 키르케라가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키르케라의 식민지 에피담노스에서의 정치적 분열이 두 도시국가를 싸우게 한 것인데요. 에피담노스는 키르케라의 식민지로 귀족파와 민중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중파가 코린트의 도움을 요청하자 코린트는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키르케라는 식민지의 사람들이 다른 도시국가의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불쾌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키르케라는 코린트가 스파르타와 동맹관계이니 아테네의 동맹을 요청합니다. 아테네는 이를 받아들이고 코린트와 키르케라가 서로 전쟁을 하자 키르케라를 돕습니다. 당연히 코린트를 돕기 위해 스파르타도 나서겠죠. 이렇게 하여 15년 동안 이어져 왔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평화관계가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테네는 육군이 발달한 스파르타를 상대하기 힘들었으므로 수비전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아테네의 최고 장군이자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는 농성전술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농성전술이란 시민들을 성 안으로 피신시킨 뒤 성문을 굳게 닫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술입니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상대가 싸우려 하지 않으니 전쟁은 시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좁고 폐쇄된 성 안에 있으니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전염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 안에서 역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결국 아테네 시민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강력한 지도자이며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도 역병으로 사망하고 말지요. 그 뒤 호전파이며 반스파르타적 성향을 가진 클레온이 아테네의 지도자가 되어 이젠 수비전에서 공격전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클레온이 이끄는 아테네군의 전투력은 예상보다 강했고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필로스를 공격하는 등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평화협상을 제의하지만 클레온은 이를 거부하고 스팍테리아 전투에서 승리하지요. 그러나 기원전 422년 암피폴리스 전투에서 클레온이 전사하고 온건파인 니키아스가 군지휘자가 됩니다. 그는 기원전 421년 스파르타의 왕 플레이스토아낙스와 화약을 맺습니다. 니키아스의 주도로 맺어진 화약이라 니키아스 화약이라고 하지요. 이 화약으로 서로 빼앗은 땅들을 돌려주기로 합니다. 이리하여 펠로폰네소스 전쟁 1기는 10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2기는 기원전 421년부터 기원전 413년까지로 휴전기와 아테네의 시칠리아 원정입니다. 니키아스 화약이 맺어진 후 한동안 평화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다시금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아테네의 욕심 때문이었지요. 니키아스 화약이 맺어진 지 5년 후인 기원전 416년부터 아테네의 팽창 정책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남단의 섬인 멜로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멜로스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국으로 스파르타와 동맹국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멜로스를 공격한다는 것은 다시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테네는 멜로스 섬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 아테네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스파르타는 긴장했겠죠? 그리고 아테네는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커다란 섬인 시칠리아를 욕심냅니다. 시칠리아 동편의 시라쿠사는 일찍이 코린트가 건설한 곳으로 코린트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라쿠사를 공격하는 것은 코린트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칠리아 섬 서쪽에 있는 에게스타에서 아테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에게스타의 사신은 아테네의 시라쿠사를 점령해 달라고 합니다. 자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도시가 바로 시라쿠사와 동맹국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비용으로 60만 탈렌톤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전쟁 비용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입장에서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는 탐나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시라쿠사를 공격하면 이 땅의 주인인 코린트는 물론 스파르타가 지원군을 보내겠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알키비아데스는 이 땅은 아테네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시칠리아 원정을 주장합니다. 공격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알키비아데스는 아주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고 청산 유수처럼 말을 잘했으며 소크라테스가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주장에 평화론자인 니키아스는 반대했지만 시라쿠사만 점령하면 시칠리아는 아테네의 손아귀에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에 미네는 시칠리아 원정을 찬성했습니다. 결국 원정 지휘자로 니키아스 화약을 이끌었던 니키아스를 비롯해 알키비아데스, 라마코스가 임명되었습니다. 기원전 415년 시칠리아에 도착한 아테네군은 시칠리아에서 시라쿠사를 싫어하는 도시국가들을 더 모집해 시라쿠사를 공격하기로 했으나 이러한 계획을 이끌었던 알키비아데스가 헤르메스 흉상을 파괴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장군을 체포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알키비아데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지요. 알키비아데스는 잡히면 사형이 확실했으므로 스파르타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선 스파르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아테네의 주요 군사기지를 모조리 알려주지요. 한마디로 매국노짓을 한 것입니다. 414년 봄, 시칠리아 섬에서 아테네군을 이끌던 니키아스와 라마코스는 시라쿠사를 공격하지만 두 명의 장군 중 하나였던 라마코스가 전사를 합니다. 이때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군을 부채질하여 아테네를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아테네는 라마코스를 대신할 장군으로 데모스테네스를 보냅니다. 73척의 함대를 이끌고 시칠리아 섬으로 간 데모스테네스, 그는 기원전 4세기 때의 아테네 웅병가 데모스테네스와 이름만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그러나 시라쿠사, 코린트, 스파르타 등이 참여한 시라쿠사 연합군에 아테네는 패배를 하고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당연히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는 적군에게 잡혀 처형을 당하고
아테네 군들도 대부분 처형을 당하거나 일부는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지요. 시칠리아 원정 실패로 막대한 인적, 재정적 피해를 입은 아테네는 힘을 잃었습니다. 기원전 413년의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3기입니다. 기원전 413년부터 시작해 기원전 404년에 끝이 난 전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오니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오니아 지역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행했기 때문에 명명한 전쟁명이지요. 알키비아데스가 제의한 대로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식량 보급 기지인 데켈레이아를 점령하여 아테네는 육지를 통해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시칠리아 원정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했다는 소식은 에게에 있는 섬이나 이오니아 지역 여러 폴리스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이오니아에 있는 아테네 식민지들은 이를 기회로 델로스 동맹 탈퇴를 선언하며 아테네로부터 벗어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칠리아 원정 패배로 힘을 잃은 아테네지만 식민지의 반란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테네 해군은 여전히 강했거든요.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다시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밖에요. 육지 싸움에는 강하지만 해상에서는 약한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도움을 얻기로 합니다.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에 패했으므로 스파르타를 돕기로 합니다. 이때 스파르타의 해군을 이끌던 지휘자는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들은 그 인물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알키비아데스는 잘생긴 얼굴과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더니 급기야는 아기스 왕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왕비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페르시아로 망명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각 지역마다 총독을 보내 다스렸는데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의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사르디스의 총독 타사페르네스에게 스파르타를 지원하지 말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물고 뜯으며 싸울 때 둘 다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총독은 알키비아데스에게 설득이 되어 스파르타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스파르타는 다실리움의 총독 파르나바주스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고 페르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점령하여 통행세를 받고 있는 헬레스폰트 해협으로 가서 이 지역을 봉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테네는 곧 76척의 배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으로 가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해협을 되찾습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해군답게 아테네의 해군은 아직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오니아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후인 기원전 410년 스파르타와 코린트 등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 그리고 페르시아가 연합이 된 스파르타 연합군이 아비도스에서 아테네와 맞붙습니다. 이를 아비도스 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아테네가 승리하여 에게의 통제권을 지킵니다. 이후 스파르타 연합군이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카지쿠스에서 아테네와 맞붙지만 알키비아데스가 이끄는 함대에 패합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협상을 제안하지만 아테네가 이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이오니아 전쟁 초기에는 해군력이 강한 아테네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오니아 전쟁 시작 6년 후인 기원전 407년 노티움 해전부터 패하기 시작하는데요. 노티움 해전부터 스파르타군을 이끈 리산드로스 장군이 페르시아의 왕자 키루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아테네 해군을 이끌던 장군은 알키비아데스였는데 알키비아데스가 노티움을 떠나 에게의 포카이아 섬을 공격하려 간 사이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이끄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노티움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이 때문에 아테네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처형하려 했고 그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페르시아의 프리기아로 도망합니다. 이후 아테네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르기누사의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기원전 405년 시작된 아이고스포타모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최종적으로 기원전 404년 항복하고 맙니다. 이로써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스파르타 동맹군은 아테네인들을 몰살하거나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스파르타는 이를 거부하고 아테네의 성벽과 도시를 파괴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펠로폰네소스 동맹국으로 만들지요. 그럼 아테네에 병 주고 약을 주며 결국 아테네를 멸망하게 한 알키비아데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페르시아 모두의 미움을 받게 된 알키비아데스는 암살단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지요. 알키비아데스 한 명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까지 조직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따라다니는 별명은 참 많습니다. 배신자, 사기꾼, 사디스트, 사이코패스, 루시퍼 등등. 대개는 부정적인 별명입니다. 하지만 지략이 뛰어나고 상황 파악에 눈치가 빠른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잘 이용하면 분명 이익을 볼 텐데 알키비아데스를 미워하는 정적들로 인해 그를 계속 도망자와 배신자로 만든 역사가 안타깝네요. 아무튼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스파르타의 간섭하에 놓인 아테네는 더는 민주정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 역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세계는 얼마 후 마케도니아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결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무릎을 꿇고 맙니다. 감사합니다.